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3세 이소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소연 씨의 남편 김민호 씨는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서춘자 씨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68살의 춘자 씨는 어릴 적부터 민호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키워왔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며 자신의 뜻대로 조작해왔죠. 민호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면 춘자는 공부해야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뭐가 중요해? 라며 막았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야. 다른 건 몸에 안 좋아라며 자신의 요리만 먹이려 했어요. 심지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민호가 원하는 것보다는 춘자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길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민호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에 대한 이런 지배력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민호 역시 그것이 당연한 모성애라고 믿고 자랐죠. 그러던 민호가 소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따뜻하고 상냥한 여성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인 이정호, 한지영 씨 부부를 깍듯이 모시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춘자에게는 이런 소연이 눈엣 가시였어요. 결혼식 당일부터 춘자의 본격적인 며느리 괴롭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식구들만 잘 모시면 되는 거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라는 말로 소연을 압박했죠. 소연이 친정에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벌써 친정 생각이 나. 시댁 일부터 제대로 해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춘자는 소연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할 때는 이게 뭐야?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고 결혼했어? 라며 비난했고,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안 했네. 친정에서 집안일을 제대로 안 배웠나? 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소연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려 하면 시집 온 여자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면 안 되지라며 제동을 걸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춘자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민호가 있을 때는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착한 애라며 칭찬하다가도 민호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민호한테 뭘 해줬다고 그렇게 떵떵거려. 민호는 내가 키운 거야라며 소연을 깎아내렸습니다. 소연은 이런 상황을 민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무척 따르는 민호에게 시어머니의 나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춘자는 워낙 교묘해서 민호 앞에서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라며 다정한 시어머니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이렇게 소연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춘자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소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을 뵐 때마다 춘자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소연은 춘자의 본격적인 며느리 길들이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매일같이 소연에게 온갖 잔소리와 간섭을 퍼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소연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통제하려 했죠. 소연아, 시집 온 여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6시에는 일어나서 아침 차려야지라고. 춘자가 말하면 소연은 네, 어머님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정에서도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났는데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특히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간섭이 심했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보고도 춘자는 이게 뭐야? 짜네. 민호는 짠 거 못 먹는데라며 트집을 잡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소연의 요리에 이것저것 손을 댔어요. 소연이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며 아예 부엌에서 밀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민호였죠.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도 소연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요리 잘해요. 제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민호가 말하자 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민호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이런 민호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컸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연은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춘자의 괴롭히기는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후에는 소연을 불러 앉혀놓고 장시간 훈계를 했어요. 소연아, 내가 우리 민호한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 셔츠 다림질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안 닦여 있더라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죠. 소연이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춘자는 그래, 며느리가 그래야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화로워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연은 점점 기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마침내 반기를 들었습니다. 춘자가 또다시 친정 가는 횟수를 줄여.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면 안 되지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었거든요.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라고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춘자는 이때부터 소연을 되바라진 며느리라고 낙인 찍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말도 안 듣더라고라며 빗대어 말했죠. 소연은 이런 상황이 괴로웠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의 친정아버지 이정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재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예정이었죠. 소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어머니 한지영 씨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라고 되뇌면서 말입니다. 민호도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와서 소연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아버님, 괜찮아지실 거야. 우리가 도와드리자라며 소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춘자는 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집안일은 해야지. 민호 저녁은 누가 차려줄 거야? 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고는 소연과 춘자 사이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친정 부모님을 더욱 챙기고 싶어졌고 춘자는 그런 소연이 더욱 못마땅했거든요. 결혼 초기의 작은 갈등들이 이제 본격적인 대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지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이 넘었고
앞으로 재활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1,000만 원은 좋게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소연의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이 큰 금액을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소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부담을 드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소연의 모습을 본 민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드릴게라고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님 수술비랑 재활비, 내가 부담할게.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냐? 소연은 고마운 마음과 함께 걱정도 들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이야라고 말했어요. 춘자의 성격을 잘 아는 소연이었기에 이런 일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 거야라며 소연을 안심시켰어요. 민호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아내와 장인어른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서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 수술하시느라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춘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사돈 집 돈을 대겠다고?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내가 번 돈이야. 우리 집 돈이야. 제가 번 돈이니까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거죠라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텐데 장인어른의 상황이 급박해서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춘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번 돈, 웃기지 마. 내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잘 컸는데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사돈 편만 드는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연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와 부딪히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춘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춘자는 소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 돈으로 내 친정 수발을 들게 하려고 꾀를 부린 거지. 이런 못된 년을 봤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라고 소연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춘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우리 집 돈을 함부로 써? 춘자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들릴 정도로 컸어요. 시집와서 남편 등쳐먹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그때였습니다. 춘자가 갑자기 손을 들어 소연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소연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연은 순간 멍해져서 뺨을 만지며 춘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소연이를 때리세요? 때렸다고? 이 정도는 훈육이야. 이런 버릇없는 며느리는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해라고 춘자가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소연을 향해 더욱 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우습게 보는 이기적인 년이야. 춘자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내가 우리 민호한테 뭘 해줬다고 그렇게 당당해? 민호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도 춘자의 모욕적인 말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춘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야, 2년하고 이혼해.
이런 못된 며느리랑 같이 살면 우리 집안 망한다라며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춘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남편 돈으로 친정 챙기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대드는 게 잘못이 아니야. 춘자는 계속해서 소연을 공격했어요.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와서 말렸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바래다 주려고 했지만 소연은 혼자 가겠다며 거절했어요. 택시 안에서 소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친정에 도착한 소연을 본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라고 어머니 지영 씨가 물었어요. 소연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소연을 달랬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만 간간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미안해라는 짧은 답장만 올 뿐이었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춘자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 그 여자가 나가니까 집안이 조용해졌네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아내 없는 집은 그저 빈 껍데기 같았거든요. 민호는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소연이 만들어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도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모든 게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소연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퇴근 후 곧바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연이와 계속 살고 싶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여자가 나간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데 라고 말했죠.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연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고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춘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여자가 너를 홀린 거구나. 남편을 어머니와 갈라놓는 못된 여우야.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번 돈으로 제 가족을 돕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가족, 사돈이 내 가족이야? 웃기지 마. 춘자가 소리쳤어요. 내 가족은 나야, 나. 너를 키워준 엄마야. 그때 민호가 한 말은 춘자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가족이고 소연이도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저는 소연이를 택하겠습니다. 춘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5년 동안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항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호야, 내가 정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소연이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라고 민호가 단단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소연이한테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 말에 춘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춘자가 급하게 뒤따라와서 민호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소연이한테 가겠습니다고 민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저도 친정에서 지내겠습니다. 춘자는 아들이 정말로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생 자신의 곁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른 여자를 위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춘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라며 억지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소연이와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정중하게 사과드리셔야 합니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춘자를 데리고 소연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춘자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소연의 집 앞에서 춘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해? 라고 춘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민호는 네, 어머니.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정호 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연은 놀라서 민호야,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자도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혔어요. 사돈어른, 제가 소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민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연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단단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춘자도 아들을 잃을 뻔한 경험 때문에 한동안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소연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쌀쌀한 태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춘자도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민호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을 뿐이었어요. 6개월간의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깨져버렸습니다. 계기는 소연이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정호 씨의 재활 치료가 계속 이어지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민호는 소연과 상의한 후 친정 용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치료비도 들고 어머님도 고생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드리자라고 민호가 제안했어요. 소연은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어머님이 알게 되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라고 소연이 말했지만 민호는 괜찮아.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춘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소연이 은행에 가거나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면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친정에 용돈을 보내고 온 후
춘자가 슬쩍 물어봤어요. 소연아, 요즘 친정에 얼마나 보내니? 겉으로는 관심 있는 시어머니처럼 보였지만 소연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적당히 보내드리고 있어요 라고 소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가 꺼려졌거든요. 춘자는 더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적당히가 뭐야? 10만 원? 20만 원? 소연은 20만 원 정도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용돈을 올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춘자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춘자는 소연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져서 가계부를 찾아냈습니다. 가계부에는 소연이 꼼꼼히 적어둔 가계 내역이 있었죠. 친정 용돈 30만 원이라는 글씨를 본 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년이 20만 원이라고 하더니 30만 원을 보내고 있었네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춘자는 가계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용돈이 올라간 것도 확인했어요. 아하, 그때부터 우리 민호 돈을 더 뜯어간 거구나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연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춘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혼내줘야겠어라고 마음먹었거든요. 이틀 후 춘자는 반찬을 핑계로 소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김치가 떨어졌을 텐데 가져다 줄게라며 커다란 통을 들고 왔어요. 소연은 어머님, 고맙습니다라며 반겼지만 춘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춘자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더니 거실에 앉았어요. 소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춘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연아,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라고 춘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춘자는 가계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친정에 20만 원 보낸다고 하더니 30만 원을 보내고 있었네. 소연은 자신의 가계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못 들어갈 방이 어디 있어? 라고 춘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것보다 내가 우리 민호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게 문제지. 소연은 억울했습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치료비가 계속 들어서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춘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치료비? 웃기지 마. 그게 우리가 될 돈이야? 라고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돈댁은 거지야, 거지. 돈도 없으면서 왜 수술을 했어? 공짜로 해주는 병원이라도 찾아서 가지.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독하는 춘자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라고 춘자가 되받아쳤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돈 없는 주제에 무리해서 수술하고 우리 아들 돈으로 뒷수습하려고 하니까 거지 같다는 거지.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 민호 돈 쓰는 건 어쩔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춘자가 더욱 독하게 말했어요. 너 같은 기생충년이 우리 집에 붙어서 피나 빨아먹고 있는 거야. 춘자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이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알아? 돈 없으면 애초에 딸을 시집도 보내지 말았어야지. 소연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간청했지만 춘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라며
춘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당장 이혼해서 나가. 춘자는 일어서서 소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민호한테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년인지 다 폭로해 줄 테니까. 민호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동의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말에 춘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알고 있다고? 그럼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인 거네. 춘자는 소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인연이 우리 민호를 완전히 홀렸구나. 어미를 속이게 만들고. 소연은 춘자의 거친 행동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야기에서 풀어보아요. 하지만 춘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야기? 너 같은 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내가 쫓아낼 거야. 그렇게 춘자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6개월간의 평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춘자가 소연을 모욕하고 나간 지 2시간 후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라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춘자가 방에 들어와서 가계부를 뒤진 것부터 친정 부모님을 거지라고 모욕한 것까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라며 목이 메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를 거지라고 하시면서 왜 수술을 했냐고. 그리고 나를 기생충이라고. 라고 소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모욕적인 말들이었거든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첫 번째 사건 이후 어머니의 성격상 언젠가는 다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라고 민호가 말하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봉투에는 공증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에 어머니와 화해할 때 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걸 예상했어.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각서를 하나 준비했거든. 문서를 보니 가족관계 각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놀라운 조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지 않을 것, 며느리의 친정가족을 모독하거나 모욕하지 않을 것,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아들과의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며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문서 하단에는 춘자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이걸 정말 서명하셨어? 언제? 6개월 전에 어머니께서 너한테 사과하시던 날 저녁이야라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끝이라고. 그리고 이 각서에 서명해달라고 했지. 민호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춘자는 처음에 각서 작성을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싫으시면 저도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말했었어요. 결국 춘자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서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자에게는 한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민호가 이혼 관련 서류에도 사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춘자는 이 각서가 소영과의 이혼 서류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인했던 거죠. 어머니는 이게 이혼 서류인 줄 아셨어.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사인하신 거야 라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본인이 지켜야 할 약속을 적은 각서였지. 소연은 남편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했어요. 민호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야?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거야.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셨으니까 각서에 따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말씀드릴 거야라고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심각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직접 오셔야 합니다라고 단답했습니다. 30분 후 춘자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공증 각서가 놓여 있었어요. 춘자는 각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야 이 문서가 이혼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연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소연이 친정 부모님을 거지라고 하셨다면서요? 춘자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이를 기생충이라고 하신 것도 거짓말인가요? 춘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의 화에 내뱉은 말들이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는 각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각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의 친정가족을 모독하거나 모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반 시 아들과의 관계를 영구히 단절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춘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야, 잠깐만. 이건 내가 제대로 못 읽고 사인한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건 변호사 입회 하에 공증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제대로 못 읽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춘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이혼 서류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사인했던 문서가 실제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였던 것이었거든요. 이제야 민호의 치밀한 계획을 깨달았어요. 춘자가 각서의 진실을 깨닫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민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변명은 그만하세요라고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춘자는 급하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봐줘. 정말 마지막이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 반년 전에도 들었습니다라고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이런 민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 온순하던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춘자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고 민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와 저는 남남입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연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춘자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민호야, 설마 진짜 엄마를 버리려는 거야? 널 키워준 엄마를. 라며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아내를 모욕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라고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선택하셨잖아요.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과 아들을 잃는 것 중에서 말입니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소연에게 매달렸어요. 소연아, 내가 좀 말해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라며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부모님을 모욕하신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났어요. 그날 밤 춘자가 울면서 나간 후 민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10년 넘게 사용해온 번호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시면 소연이가 스트레스 받을 거야 라며 설명했어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즉시 변경했습니다. 춘자가 아무 때나 들어와서 소연을 괴롭힐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어요. 소연은 남편의 철저한 준비에 놀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님이 너무 상처받으실 텐데. 라고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건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물러서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며칠 후 민호는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사였어요. 소연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고 어머니와도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갑자기? 하지만 민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어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생활을 만들어가자.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춘자는 여러 번 집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뀐 문을 열 수 없었고 휴대폰으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 앞에서 민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민호는 나가지 않았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춘자는 민호의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우리 민호 좀 만나게 해달라며 난리를 쳤어요. 직장 동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차갑게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며 춘자가 민호의 옷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회사에서 곤란해져요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제 직장에 오시지 마세요. 보안팀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내가 정말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네, 어머니가 선택하신 결과입니다라고 민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셨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춘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포기한 것 같았어요. 민호와 소연은 새로운 집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게 되어 행복했어요. 특히 아버지 정우 씨의 재활 치료에도 더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라고 소연이 말했지만 민호는 당연한 거야. 우리가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소연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소연이야라고 되뇌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민호는 어머니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아내와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민호와 소연이 춘자와 완전히 절연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소연의 아버지 정우 씨도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소연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저녁에 함께 보는 텔레비전, 주말에 친정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소연 역시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연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한 덕분에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었고, 특히 어머니 지영 씨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딸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구나 라고 지영 씨가 말할 때마다 소연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성우가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민호야, 너희 어머님 소식 들었어? 라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어머니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었죠.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셨대. 그것도 심하게.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투자 사기? 성우의 설명에 따르면 춘자는 1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투자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서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대. 어머님이 퇴직금하고 적금까지 모두 넣으셨다는데. 민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라고 물었어요.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라고 성우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청소 일을 하고 계셔. 오피스텔 청소 용역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위치에서 살았던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님이? 성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신대.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 투자할 때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거든.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연은 놀라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야, 그래도 어머님인데.
괜찮을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소연아, 어머니는 이미 선택하셨어. 우리와의 관계보다 자존심을 택하셨잖아.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지. 소연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미워했던 시어머니라도 이렇게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성호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자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청소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70살의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끔 내 이야기를 하신대라고 성호가 말했어요. 후회한다고, 민호를 잘못 키웠다고 그러시더라고.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어머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차버리셨어. 춘자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에 연루되면서 사법부의 조사도 받게 되었어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투자에 끌어들인 공범 역할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춘자 씨가 사람들 돈 날렸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춘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투자 손실로 인해 춘자를 원망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어요. 무엇보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춘자는 진정한 고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소영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님이 그렇게 지내신다니 마음이 무겁네라고 소연이 말했을 때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소연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소연이는 떠났을 거고 나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겠지. 그런 삶이 더 나았을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최고야.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렇게 춘자의 몰락은 민호와 소연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춘자는 여전히 홀로 청소일을 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민호와 소연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욱 아끼며 진정한 평화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